저는 총소리 때문에 제대로 잠들지 못하는 밤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동안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들을 취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밤이 저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총성도 없었고 아무런 위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이유 없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총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것이 낯설지 않은 사람입니다.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에서 취재할 때였습니다. 숙소 창밖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잠에서 깼다가도 다시 몸을 뒤척이며 잠들었습니다. 그게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파벨라에서는 취재 도중 총구가 제 얼굴 앞까지 들이밀린 적도 있었습니다. 또 멕시코 시티에서는 외국인은 낮에도 혼자 걷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는 해가 지면 저는 호텔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이 되면 조심해야 하고 긴장 속에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 도시의 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라는 곳에서 그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서울 한복판 새벽 1시의 골목에서 저는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위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워서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밤이 저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코널리입니다. 아일랜드 더블린 출신으로 올해 51살입니다. 저는 국제범죄와 도시 안전을 전문으로 취재하는 저널리스트로 일한 지 25년이 됐습니다. 제 일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를 찾아다니며 그 위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기록하는 일입니다. 저는 늘 위험을 취재했습니다. 안전은 취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안전은 뉴스가 되지 않으니까요. 서울행은 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서울행을 결정한 건 편집장 캐서린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국제범죄연구소의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임스, 이번엔 반대로 가보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취재해요. 그리고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넘베오 범죄 지수, 이코노미스트 세이프 시티 인덱스. 서로 다른 기준으로 만들어진 자료들이 하나의 도시를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서울이었습니다. 저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메가시티가 안전하다는 결론은 통계가 만들어낸 착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착시를 확인하겠다는 생각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동안 저는 습관처럼 거리를 직업적 시선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CCTV의 위치와 밀도, 경찰 순찰의 빈도, 거리의 조명 수준, 그리고 어디가 취약한 지점인지까지. 숙소 체크인을 마치고 저는 바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10시 홍대 거리였습니다. 처음 5분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밤 10시에 거리는 대낮처럼 밝았고 가게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으며 편의점 앞에서는 파라솔을 펼쳐놓고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0대 여성들이 둘이 혹은 셋이서 아무렇지 않게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취재해온 도시들에서 밤 10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심해야 하는 시간, 주변을 더 경계해야 하는 시간, 되도록이면 이동을 삼가해야 하는 시간. 그런데 서울의 밤 10시는 그냥 밤 10시였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의도적으로 다양한 시간대에 다양한 장소를 걸어 다녔습니다. 저녁 8시에 종로, 밤 10시에 홍대, 밤 11시에 이태원, 그리고 자정을 넘긴 강남역 근처까지. 시간을 달리해도 느낌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위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됐습니다. 위협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위협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자체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25년 동안 몸에 밴 경계심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긴장해 있던 근육이 갑자기 풀리면서 어딘가 묘하게 어긋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저는 취재 수첩을 펼쳐 이렇게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지금 안전을 분석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안전은 분석이 되지 않고 그냥 느껴질 뿐이다. 나흘째 되던 날, 저는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갔습니다. 치안 통계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도시도 완벽하지 않고 통계 뒤에는 언제나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맞은 사람은 이명철 경정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인 그는 20년 넘게 경찰관으로 일하다 지금은 치안 통계와 정책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짧게 정돈된 머리,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눈빛은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인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울의 야간 범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명철 경정은 말없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했습니다. 인구 대비 강력범죄 발생률 기준으로 보면 서울은 뉴욕의 약 5분의 1 수준입니다. 런던보다도 더 낮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경정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시스템의 영향도 있고 사람들의 문화도 함께 작용합니다. 저는 바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그 시스템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명철 경정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서울 전역에는 약 80만 대 이상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서도 밀도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 지구대와 파출소를 중심으로 지역 밀착형 순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0만 대. 저는 그 숫자를 수첩에 적으면서 런던을 떠올렸습니다. 런던 역시 CCTV가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율은 서울보다 확연히 높습니다. 시스템만으로는 이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문화는 어떻습니까? 이 경정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밤에 활동하는 데 익숙합니다. 야식 문화가 있고 심야 영업하는 가게가 많아요. 그러니까 밤에도 항상 사람이 있는 거죠.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범죄가 줄어듭니다. 저는 그 말에서 걸음을 멈추듯 생각이 멎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범죄가 줄어든다. 도시계획에서 말하는 자연 감시의 원리였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닿는 곳이 결국 안전해진다는 개념. 서울의 밤이 안전한 이유는 단순히 조명이나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밤에도 사람이 거리 위에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명철 경정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밖으로 나와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 가지의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갑과 휴대폰을 들고 밤 11시에 지도도 없이 낯선 골목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취재해온 도시들에서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가로등은 골목 깊숙한 곳까지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어딘가에서는 낮게 울리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담장 위에서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하나의 골목이 끝나면 또 다른 골목이 이어졌습니다. 골목 끝에서 한 할머니가 작은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에 혼자 걸어오는 70대 여성. 저는 그 장면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가 취재해온 도시들에서는 이 시간에 혼자 걷는 노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리우의 파벨라에서도, 요하네스버그의 빈민가에서도, 카라카스의 골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할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불안도 경계도 없이 할머니는 저를 스쳐 지나갔고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낯선 사람을 향한 경계가 아닌 익숙한 인사에 가까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이건 치안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이 밤에 혼자 걸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70대 여성이 골목에서 낯선 외국인을 마주하고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환경. 그것이 바로 안전이었습니다. 숫자로 설명되는 안전이 아니라 몸으로 느껴지는 안전. 저는 골목 끝에 있는 작은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맥주 한 캔을 사서 가게 앞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편의점 안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낀 채 교재를 펼쳐놓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는 시간에 저는 한동안 그 젊은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리우의 파벨라에서 만났던 한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19살이었던 그 청년은 갱단에 들어간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혼자 걸을 수 있으려면 갱단에 들어가야 해요. 그 말은 10년이 넘도록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특권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의 이 젊은이는 새벽에 편의점에서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듯이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금 다른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울의 한 지구대였습니다. 이명철 경정의 소개로 현장 경찰관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구대를 맡고 있는 사람은 박현우 경위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이 지역에서만 15년째 근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순찰차에 올랐습니다. 밤 11시에 순찰이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골목을 돌았고 박현우 경위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비교적 조용한 편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출동하지만 평소에는 이렇게 돌아보는 정도입니다. 저는 곧바로 물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까? 박현우 경위는 잠시 생각할 것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자주는 아닙니다. 대부분은 술에 취한 사람들 사이의 다툼이나 가끔 분실물 신고 정도입니다. 저는 차창 밖을 봤습니다. 골목 어귀에 편의점이 있었는데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했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거리의 사람들은 주변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박현우 경위에게 물었습니다. 이 동네 주민들은 경찰을 신뢰합니까? 박경위는 잠시 생각한 뒤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신뢰한다기보다는 필요할 때 경찰을 찾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게 더 건강한 관계 아닐까요? 경찰이 필요 없을 만큼 조용한 상태가 가장 좋은 상황이니까요. 저는 그 말을 수첩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경찰이 필요 없을 만큼 조용한 상태. 25년 동안 저는 수많은 범죄 현장을 취재하며 경찰과 인터뷰는 수백 번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경찰관은 처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찰은 자신들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없으면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자신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를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순찰 중에 한 골목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박경위가 차 창문을 내렸습니다. 골목 벤치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늦은 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박현우 경위가 창밖을 향해 한국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잠시 짧은 대화가 오갔고 차는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었는지 물었습니다. 박경위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냥 인사였습니다. 자주 뵙는 분이거든요. 혼자 사시는 분인데 가끔 밤에 나와 앉아 계셔서 안부를 여쭤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찰이라는 것은 단순히 범죄를 막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혼자인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혼자 한강 공원을 걸었습니다. 밤 9시를 넘긴 시간이었고 강바람은 서늘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강변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 조깅을 하는 사람, 돗자리를 펴고 누워 야경을 바라보는 연인들까지. 저는 한동안 그 사이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물 위에 비쳐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지난 25년 동안 취재해온 도시들을 떠올렸습니다. 총성이 울리던 밤, 창문조차 열지 못했던 도시들, 해가 지면 외출을 멈추라는 경고들, 각기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도시들의 밤은 늘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이곳을 바라봤습니다.
밤 10시에 혼자 강가에 앉아 아무런 경계 없이 이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겉으로 보면 아주 사소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장면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많은 도시에서는 이것이 여전히 불가능한 일인지도. 그 사실이 조용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서울이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도시가 되어야 할 모습인데 세계의 많은 곳에서는 그 기준이 아직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블린으로 돌아온 뒤 저는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적은 제목은 서울은 왜 안전한가? 세계 최고 수준 치안 시스템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이어가면서 그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쓰고 싶은 것은 시스템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지우고 다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밤에 혼자 걸을 수 있다는 것. 원고를 마무리하던 날 밤, 저는 오랜만에 집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더블린의 밤이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25년의 직업병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 인적 없는 구간, 수상한 인물.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 저는 걸으면서 주변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던 것입니다. 강을 보고 골목의 고양이를 보고 편의점 불빛을 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랜만의 일인지. 저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더블린의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고 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주변을 경계하기보다 그저 바라보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첫 걸음은 어색했습니다. 두 번째 걸음은 조금 덜 어색했습니다. 서울에서 배운 방식을 더블린에서 하나씩 되짚고 있었습니다. 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건 CCTV 80만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에도 사람들이 거리 위에 남아있고 경찰이 혼자 앉아있는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70대 할머니가 골목에서 낯선 외국인과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환경. 그 작은 장면들이 조용히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도시의 안전은 결국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쌓인 신뢰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사람들을 밤에도 거리로 나오게 하고 사람들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안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보이지만 저는 서울에서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신뢰가 먼저였습니다. 원고가 실린 뒤 독자들의 편지가 왔습니다.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사는 한 여성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저는 밤에 혼자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부럽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사는 도시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프린트해서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캐서린이 제 책상을 지나다가 그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뭐야, 저거? 이유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내년에 다시 서울을 찾을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취재가 아니라 그저 밤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강가에 앉아 야경을 바라보고 주변을 경계하지 않은 채 그대로 걸어보고 싶어서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알면서 동시에 얼마나 당연한 일이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밤은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안전은 누군가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조금씩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서울의 밤은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일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도시에서는 그 일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는 밤에 혼자 걸을 수 있는 도시입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과 그 도시의 밤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세상이 주목한 한국의 순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가 감동한 한국이었습니다.